네, 이번에는 조지훈 목사님에 이어서 수원 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성준 목사님을 모시게 될 텐데요. 조지훈 목사님과도 형제로 연결된 교회로 함께 청년들을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장으로 보내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선교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젊은이들이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로서 또 특이하게 교회들 간 네트워크와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공동 파송으로, 공동 훈련으로 현장에 나가게 한 임상과 그리고 실제 모델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성준 목사님 인사로 모시기 전에 먼저 이 교회에 관한 스케치 영상, 역시 다음 세대들이 직접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선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눈 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해외 선교지 현장까지도 청년들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MZ세대가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곳, 수원 하나교회입니다. 이곳의 청년들에게 선교지는 낯설고 먼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파송하기 시작한 선교사님들이 열방 각국에 계시답니다. 선교의 물결은 한 교회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호주 등지에 많게는 천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교회들과 선교 네트워크로 연대해 중동 지역까지 청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고성준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훈련하며 청년 주도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또 수원하나교회 부속 교육기관인 다니엘 아카데미에서는 모든 세대들, 유치원생부터 초딩, 중딩, 고딩들과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목적에 헌신하는 수원 하나교회입니다. 귀한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영상에서처럼 선교적으로 올인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키워오셨는데요. 커미션 임원 활동까지 하실 정도로 파라처치를 잘 아시면서도 개교회를 그 개교회 보편성의 전문성을 증대함양에 심지어 다른 교회랑 연대해서 선교 컨소시엄 형태를 구축하시고 그러한 청년 중심의 교회들이 500여 명에서 1000명까지 그렇게 모이는 교회 안에 선교를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일궈 오셨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한 20여 개 가정으로 중동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교회 선교단체 미니스트리 사역을 아울러 이는 매우 독창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구성을 주도적으로 실제화하셨나요? 그 모티브, 의도나 과정, 임상 현장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가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도 이제 그 대학에 있는 학생 선교단체였고, 또 선교단체 쪽에서 쭉 영향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 성경 공부라든지 전도라든지 뭐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쭉 커왔는데, 그리고 목회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다른 계획이 있으셨는지 선교지가 아니라 정말 뜻밖의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정말 뜻밖의 목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특별히 계획했던 건 아니고 원래 선교사로 가고 싶었고 또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뭐 저에게 주셨던 이제 한 가지 은사라 그러면 이 실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전 해왔던 것을 계속 매니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시도하고 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해서 이 선교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실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교인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이 실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서 좀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실험하고 또 좀 할만하면 다른 실험하고 그래서 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안해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선교단체들이 선교하는 거 참 너무 귀하고 또 너무 효과적이고 잘하는데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교회 전체가 선교단체와 같은 마인드와
선교단체와 같은 그런 훈련 시스템과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한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제너레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자원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 구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연배들이 드신 분들이 후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 좀 약점이 있지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연령 세대가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 선교단체 같은 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고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뭐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20여 가정을 중동으로 파송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보편교회로서 지역을 넘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건 교회 간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졌거든요. 근데 목사님 교회와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한 대여섯 교회가 연대해서 공동 파송, 공동 훈련, 공동 현장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들 이 목회자분들이 연대하는 방식은 미셔너리들처럼 어젠다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으로 보여졌습니다. 중국 교회가 흡사 가족 중심의 관계형으로 관시로 연대하는 것처럼 남미 교회들이 브라더십으로 연대하는 것처럼 아시아적 특성을 가진 그런 관계 중심의 연대로 목사님이 구축하신 BT 네트워크가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점을 부각 상술해 주시면 선교계의 귀감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보다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또 복음의 속성이라면 우리 사역도 좀 우선순위가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것에 앞서서 관계를 먼저 중요시 생각하고 사실은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사역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경우 이제 그 사역을 함께 해나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가 이제 망가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사역이 좌초되고 하는데 사실은 관계를 훨씬 더 깊게 하고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하면 사역은 그 위에 얼마든지 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은 얼마든지 얹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이제 중동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 목사님이 중동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신데 뭐 많이 알려진 분이셨어요. 많이 알려진 분이셨고 또 뭐 서구에 있는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렇게 같이 일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약간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분이 함께 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일을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는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온 사람은 참 드물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첫 만남을 하는 순간에 굉장히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막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게 느껴지면서 그분도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제 안에도 깊은 감동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류의 만남을 디바인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경우에는 그 어떤 사역이나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과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면서 뭐 진짜로 디바인 커넥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정말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역은 다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싶어서 찾아오셨을 때는 그 사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같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면 그런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역은 같이 하게 되는
당연히 우리 형제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거는 내 사역 네 사역이 아니고 우리 사역이니까 하는 이 마인드가 생기게 되니까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사역들을 함께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청년 네트워크도 이제 비슷합니다. 청년 네트워크는 아니고 청년 교회들이 네트워크되어 있는 교회 네트워크인데, 저희 청년 교회 네트워크도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할까요? 아니면 이거 같이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뭐 그런 프로포즈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역을 다 우리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모든 사역을 다 이건 어느 교회 사역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고, 이건 이 교회 사역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우리 사역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조지훈 목사님께서 뮤지션들 네트워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 조지훈 목사님과 조이풀 교회가 그 일을 주도해 가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사역을 조지훈 목사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우리 사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거기서 무슨 필요가 있든지 간에 뭐 당연히 도울 거고 당연히 함께 할 거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합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DNA가 된 것 같습니다. 서구적 모델이 효율과 목적 이를 중시했다면 아시아에 지금 남아 있는 종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런 관계적 네트워크, 베드로랑 요한이 관계적으로 연결돼서 사역을 같이 했던 것처럼 이런 모티브들이 성교계 교계에 좀 토착화된 아시아의 새로운 방식으로 좀 부상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수직적인 네트워크, 세대 간 네트워크를 연결을 목사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뭐 젊은이 팀장들 현장에 보내놓고 목사님께서는 차세대나 차세대 리더들과 견인 협업하시면서 늘 모델을 성경에서 찾으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관계로 다음 세대, 차세대 그리고 차세대 리더들과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모델링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왜 이러한 관계 모델이 세대 간 연결의 주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청년 사역들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영적인 고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고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그런 영적인 어떤 멘토 또는 영적인 아비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랄 때 육적으로도 건강한 자녀들이 되듯이 영적으로도 저는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랄 때 좋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준비된 그런 자녀들이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모델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아비들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아비가 자녀를 낳는 것이지 자녀가 아비를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선택했지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선택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은 아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청년들을 대할 때 그냥 교회 멤버나 청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자녀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와 똑같은 애정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대할 때 거기서부터 이 중요한 영적인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뭐 청년들뿐만 아니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취급받고 있다고 하는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정말 자녀처럼 생각해 하는 것과 우리 목사님은 그냥 나를 우리 교회 멤버로 생각해 하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되고, 그런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자라날 때 건강한 세대들이 세워지고 정말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모르드게가 주인공이 아니었고 에스더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었던 성경의 모델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귀감이 되는데요. 세대의 특성, 산업화 세대는 고생과 고난으로 치환해온 세대라고 생각됩니다. 또 민주화 세대는 사회 구조를 향한 대의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대의로 치환해서 주님의 나라를 경영한 세대라고 느껴지는데, MZ 세대 특성은 많이 우리가 얘기했지만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점과 강점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다르고, 특별히 그 세대 간의 차이는 그 옛날부터 있어왔던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세대 간의 차이도 훨씬 더 커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 세대만 할지라도 저희는 어떻게 자랐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외우면서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DNA가 뭐냐면 이 어떤 좀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렇게 자라왔던 세대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 세대죠.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런 가치하고는 조금 다른 가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약해졌고 그러니까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뭐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없지는 않지만 옛날처럼 강하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다른 의미들,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 세대랑은. 그래서 이 세대들은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강한 세대고 그래서 사실은 선교지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직접 뭔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에 대해서 특별히 그 선교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선교 전략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과거에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동원을 하시게 되면 일단 눈물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신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김치 먹고 싶었는데 못 드신 거, 뭐 콜라를 드셔야 되는데 현지인들은 보니까 차가운 콜라를 못 먹어서 아 나도 앞으로는 평생 차가운 콜라를 안 먹겠다. 제 멘토가 이제 그간증해 주실 때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콜라를 못 먹는다니 얼마나 힘드실까 막 이러면서 맞아 주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됐는데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생뚱맞게 듣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 못 먹는 거가 내가 안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지? 상황이 안 되면 못 먹는 거고 상황이 되면 먹는 거지. 그래서 눈물을 자아내는 선교 전략은 잘 워킹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너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 경험, 의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지 당위성, 눈물 그런 거는 잘 워킹 안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긴 훈련도 잘 맞지 않습니다. 긴 훈련. 과거에는 긴 훈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됐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문화와 언어의 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의 갭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옛날보다는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 가보면 뭐 암만에 가든 아니면 베이루트에 가든 아니면 도쿄에 가든 아니면 한국에 있던 서울에 있던 생활이 대충 비슷합니다. 점심 맥도날드 먹고 그러고 나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젊은이들 고민하는 것도 대충 비슷해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거, 그다음에 자기 직업 문제,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긴 훈련이 일단 필요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고 빨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후방에서 긴 훈련을 하는 것보다 전방에서 빨리 경험하면서 거기서 훈련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이 더 잘 맞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직접 많은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과거에 이제 선교 패러다임에서 뭐 중단기 선교사들이 오면 한 6개월, 1년 이렇게 도와드리려는 분들이 오면 보통은 그냥 이 보조 자원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하게 되냐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엑셀 작업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게 페인트 칠이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이 세대하고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와 경험을 중요시하는데 선교지 와서 페인트 칠하고 엑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고 경험한 것도 그냥 여기서 페인트 칠하고 엑셀한 것과 거기 가서 페인트 칠하고 엑셀한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저는 조금 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위대한 우리의 선배 선교사님들도 다 20대 때 나가서 위대한 선교적인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오셨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20대 선교사님들이셨는데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믿어주고 조금 지지해주고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준다면 아마 좋은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훈련과 현장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트워크된 교회들을 공동으로 훈련하시고 파송하시는 그런 형태의 컨소시엄 안에 훈련의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 근데 현장은 자유롭게 젊은이들이 경영하도록 자율성을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 기조가 생겼습니까? 예, 그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 세대와 어떤 시대적인 특징 때문에 나오게 된 건데 저희도 처음에는 훈련 기간을 길게 했었어요. 길게 했었는데 청년들과 이제 선교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제가 실험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실험하면서 보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잘 안 맞고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반감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세대에 맞는 것들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던 결과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중단기 선교사들을 선교사님 밑으로 보낼 때 뭐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근데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선교지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냥 선교지에서 계속 제한된 역할만을 해서는 안 되고 이들이 선교의 보조적인 자원이 아니라 이들이 선교의 주력 자원이고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요.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 저희가 1년 들여보냈던 청년팀이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초창기 때 1년 이제 중동 지역으로 4명을 이제 팀으로 들여보냈는데 한 22살, 23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들이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해 가지고서 소그룹이 형성이 됐는데 현지인들로 10명씩 20명이 그 소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 같은 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중동 지역에서는 장기 선교사님들도 그런 열매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청년 자원들은 오히려 열매가 나와요. 아주 쉽게 나와요.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얘가 이제 남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런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얘가 저기서 감동을 받고 은혜 받으면서 예수 믿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쉽게 일어나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아주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청년들이 주역이 되고 어쩌면 장기 선교사님들이 모르드게의 역할이 되는 거죠. 에스더가 앞에 서고 모르드게가 뒤에서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열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훈련이 좀 타이트한 게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기회만 준다 그래서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고 치지 않고 또 그곳에서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한 거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청년들도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오히려 강한 훈련을 더 즐거워하고 이 훈련은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기회를 얻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발성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청년 세대들이 갑자기 길러져서 선교에 나가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다음 세대로 길러준 뒤에 청년 리더가 돼서 현장에 나가는 교회 풍경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올인한 교회로서 다니엘처럼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내부에 학교도 있고 다음 세대에 올인한 교회 풍경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뭐 그건 아직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부끄럽긴 한데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그 청년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이 공교육 시스템에다가 맡겨놓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우려면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커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10여 년 전에 다니엘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대안학교를 시작했고요. 그 대안학교는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와 그 가운데 양육을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10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곳 출신들이 저희 대학부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선교사로 헌신들도 하고 예. 그래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육신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의 데스티니를 밝혀주고 결정해주는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밝혀줄 사람들은 부모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대안학교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구축하신 지역교회 간 청년 주도의 교회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공동훈련, 공동파송으로 나아가는 이 모티브에 대해서 선교계가 꽤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계 자원들의 젊은이 자원에 대한 우리가 동력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교계 자원과 함께 일해야 된다라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방법, 젊은이 주도의 교회들이 함께 연대해서 공동 현장으로 공동 훈련으로 파송한다. 이것을 뭐 교단 지도자분들이라든지 개교회라든지 선교단체 리더들이 응용할 때에 주의하거나 또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런 변화를 조금 추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뭐냐하면 기존에 이렇게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로부터 선교단체들이 헌신된 선교 자원과 또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교회들이 네트워크되고 그 네트워크된 안에서 선교단체가 함께 있어서 그런 신뢰관계 안에서 함께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사역보다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실 네트워크 안에도 선교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 단체들은 정말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인데 이분들은 그 선교단체랑 어떻게 보면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뭐냐면 이분들의 그 마인드와 노력 자체가 각 교회들이 선교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각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잘하고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신뢰관계 가운데 교회와 선교단체의 동역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도 당연히 선교원 신자가 나오게 되면 그 단체를 통해서 함께 파송하게 되고 또 담임 목사와 선교단체 대표가 아주 긴밀한 형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 선교 전략을 세운다든지 실제 선교적인 일을 할 때도 함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 사역 우리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 너희 사역이 아니라 우리 사역이라고 하는 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략도 함께 결정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같이 얘기하면서 함께 풀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긴밀하고 유기적인 그런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언약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나 기술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 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많은 모티브들을 선교계 교계에 또 제공해 주셨는데요. 수원하나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계의 좋은 모티브가 되도록 오늘 나와 주셔서 좋은 내용 나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